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노이아 호텔. 그곳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국내 최고 재벌 강씨 일가가 소유한 이 거대한 제국은 권력과 부, 그리고 차가운 야망의 상징이었다. 오늘 서유진은 자신이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장소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3단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유노이아 호텔의 VVIP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비밀스러운 약혼식을 위한 특별 주문이었다. 유진은 라플르르라는 작은 파티스리를 운영하는 실력 있는 파티시에였다. 그녀의 디저트는 섬세한 맛과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강남 일대에서 조용히 명성을 얻고 있었다. 유진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7년 전 그녀는 이 호텔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순진했던 사랑,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가운 빛을 쏟아냈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VVIP 고객을 위한 케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원은 정문으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유노이아의 철칙이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변한 것이 없었다. 철저한 계급사회, 보이지 않는 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유진은 상자 속의 케이크를 생각했다. 백조의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다. 순백의 크림과 섬세한 설탕 공예로 만들어진 백조 한 쌍.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그와 함께 보았던 발레 공연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쫓아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 직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진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복도는 숨막힐 듯이 조용했고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이 그녀의 모든 발소리를 집어삼켰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지정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약혼식 준비가 한창인 듯 몇몇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 심장이 멎는 듯한 목소리였다. 낮고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목소리.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유노이아 호텔의 총괄 CEO 강태준. 그가 복도 저편에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7년 전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진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와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태준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듯 하더니 이내 그녀가 들고 온 케이크 상자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평범한 배달 직원으로 여긴 듯했다. 하긴 7년 전에 초라하고 어렸던 서유진을 지금의 그가 기억할 리 없었다. 그녀는 모자 아래로 얼굴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케이크는 누가 주문한 거지? 윤채경 이사인가? 태준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유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비서관에 윤 이사님께서 직접 주문하셨습니다. 라플레르라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준은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그 시선 아래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수고했군. 나가봐도 좋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간단한 용무짓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뜨거운 무언가로 막힌 듯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태준의 시선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느낌이었을까? 유진은 엘리베이터 벽에 차가운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로비로 다시 내려왔을 때 유진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울의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태준,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그는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아래서 초라한 배달원 신세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지는 듯했다. 한편 스위트룸에 남은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미간을 좁혔다. 방금 전 스쳐 지나간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그 눈빛. 마치 깊은 상처와 원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한.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그 미묘한 감정을 털어내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약혼식 준비는 그는 일상적인 업무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방금 전 그 여자의 이미지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왜 저토록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친 듯한 불쾌하고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는 곧 다가올 약혼자인 윤채경을 떠올렸다. 유노이아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야망 넘치는 여자.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태준에게 사랑이란 7년 전 그날 그의 미숙함과 함께 버려버린 사치품에 불과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다. 유진은 호텔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작은 파티스리가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7살 난 딸아이의 환한 미소가 담긴 배경 화면이 떠 있었다. 민서. 그녀는 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 강태준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유노이아 호텔의 거대한 건물을 뒤돌아보았다. 언젠가 그녀는 저 괴물 같은 건물에 다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살아남아야 했. 그녀는 모자를 다시 깊게 눌러쓰고 차가운 도시의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태준은 스위트룸에 놓인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백주 한 쌍.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방금 그 케이크 배달원 라플레르라고 했나? 그 가게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봐.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준은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직원의 눈빛 하나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벌이는 것은 그답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방금 전 그 여자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가게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뜻하고 달콤한 버터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유노이아 호텔의 그 차가운 스위트룸에 머물러 있었다. 강태준과의 재회는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7년 전의 악몽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며 반죽을 준비했다.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딸 민서를 생각했다. 민서의 웃는 얼굴, 민서의 작은 손. 그녀는 강태준이 모르는 그녀만의 세상을
지켜내야 했. 태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7년 전 그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성공의 정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를 닮아 있었다. 특히 고집스럽게 다문 입술과 잠결에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도. 유진은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유노이아 호텔에서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잔인한 운명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과거의 망령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유진은 딸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비서로부터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다. 라플레르 대표 서유진 2년 전 개업 최근 독창적인 디저트로 주목받음. 너무나도 평범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에 첨부된 프로필 사진을 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사진 속 여자는 어젯밤 그가 보았던 배달원이 맞았다. 하지만 모자 없이 드러난 얼굴은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7년 전 그가 사랑했고 그리고 그가 버렸던 그의 첫사랑 서유진. 그녀가 돌아온 것이었. 강태준의 사무실은 유노이아 호텔의 꼭대기층.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깔린 듯한 거대한 통유리 창 앞. 태준은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비서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서유진. 그 이름 세 글자가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7년 전 그가 성공을 위해 기꺼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녀는 그가 아는 유일한 순수함이자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도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토록 깊은 원망과 상처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눈빛.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알 수 없는 단단함과 슬픔을 새겨놓은 듯했다. 태주는 자신이 분노한 것인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7년간의 모든 행적,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거칠었다. 그리고 라플레르의 서유진 대표를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김 비서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하지만 대표님, 10분 뒤에 윤채경 이사님과의 약혼식, 세부사항 미팅이 취소해. 태준의 말은 단호했다. 아니, 취소하지 말고 윤 이사도 이리로 오라고 해. 유노이아의 연말 기념갈라 디저트 담당 업체를 직접 소개해야겠으니. 김 비서의 눈이 더욱 커졌. 유노이아의 연말 기념 갈라는 호텔의 가장 큰 행사였다. 그 행사의 디저트는 언제나 세계적인 명성의 파티시에가 담당해왔다. 그런데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작은 파티스리에 그 일을 맡기겠다니.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가 담긴 결정이었다. 유진은 다시 유노이아 호텔로 향하는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아침 일찍 호텔 비서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까웠다. 강태준 대표님께서 직접 뵙기를 원하십니다. 유진은 민서의 유치원비를 걱정하며 밤새 뒤척였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배달원 복장이 아닌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 하지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준의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그녀는 자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숨이 멎는 듯한 압도감에 휩싸였.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옆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도도한 표정. 유노이아 호텔의 실세. 윤채경 이사였다. 서유진 씨, 라플레르의 대표. 태준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얼굴에 못 박혔다. 그 눈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오만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유진은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호텔의 연말 갈라 디저트를 맡아주었으면 좋겠군. 태준이 본론을 꺼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노이아의 갈라 디저트라니. 그녀의 작은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 가게는 너무 작고 그런 큰 행사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려 할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능력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안 그런가요? 서유진 쉬운 체경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채경은 유진을 알아보았다. 7년 전 태준의 곁을 맴돌던 그 초라한 여자애. 그녀는 유진이 감히 태준의 아이까지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다. 특히 태준이 그녀를 다시 호텔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태준은 두 여자의 미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능력이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건 프로답지 못하군. 유노이아는 최고를 원하고 나는 서유진 씨의 케이크에서 가능성을 봤다. 그는 어제 먹어보지도 않은 케이크를 핑계로 삼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계약서다.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지. 거절할 이유는 없을 텐데.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다. 이 돈이면 민서의 유치원비는 물론이고 가게에 밀린 대출금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유진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7년 만에 나타난 그녀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 혹은 족쇄를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려 하고 있었다. 윤채경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준 씨,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검증도 안 된 업체에 맡기는 건 내 결정입니다. 윤이사,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투자가 아니라 유노이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할 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채경의 반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채경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의 이런 독단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시선이 오직 서유진에게만 향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다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녀와 민서의 힘겨운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결심한 듯 말했다. 태준과 채경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저는 오직 디저트 개발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불필요한 접촉이나 사적인 감정 개입도 원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계약은 계약일 뿐 감정 따위는 필요 없지. 그는 마치 7년 전 그들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말했다. 유진은 가슴이 시릴 듯 아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유진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선 직후 채경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태준에게 돌아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태준 씨, 저런 여자에게 호텔의 명운이 걸린 행사를 맡기다니. 게다가 7년 전에 그 여자잖아요. 태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래서 더 흥미롭지 않나 7년 만에 돌아온 그녀가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의 눈빛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숨기고 있다고요? 채경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래. 어젯밤 그녀의 눈빛을 봤어. 그건 단순한 배달원의 눈빛이 아니었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자의 눈빛이었지. 태주는 비서가 새로 가져온 서유진의 상세 프로필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7세 딸 서민서라는 항목이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는 7년 전 유진이 갑자기 사라졌던 날을 떠올렸다. 그가 해외 지사 발령을 받고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이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변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유진은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비틀거렸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강태중과 계약을 하고 말았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민서를 지키기 위한 돈이.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치원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 어머님. 민서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알레르기 반응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서는 특정 견과류에 치명적인 알레르기가 있었다. 유진이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유노이아 호텔에서는 윤채경이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라 풀레르,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채경은 유진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이 저 여자에게 흥미를 가졌다면 그 흥미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해줘야지. 유노이어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서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7살 난 딸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의사의 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민서의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가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가벼운 발진과 미열로 그쳤다. 의사는 유진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며 특정 견과류 성분이 든 과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유진은 딸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곧바로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녀는 지갑 속에 얼마 남지 않은 현금과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을 떠올렸다. 강태준이 내민 그 거액의 계약이 다시금 묵직한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독을 마실 용기가 필요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유노이아 호텔의 연말갈라 디저트 메뉴 개발에 몰두했다. 라플레르의 작은 주방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녀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의 오만한 방식. 그녀는 일부러 더 독창적이고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다. 7년 전의 유약한 서유진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실력 있는 파티시에였고 이 일은 그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 혹은 윤채경의 교묘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냈다. 몇 주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잦은 밤샘 작업으로 유진은 지쳐갔지만 민서를 볼 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유진은 모처럼 민서와 함께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화려한 강남의 공원과는 달리 이곳은 동네 주민들만 아는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민서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잠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원 입구 쪽 도로의 나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설마 그가 이런 변두리 공원까지 올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차 안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무심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근처에 새로 지어질 부티크 호텔 부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김 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진의 거주지는 이 근처였다. 그가 의식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은 이미 그녀의 행방을 좇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공원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한 모녀에게 고정되었다. 서유진,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프로필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아이였다. 태조는 자기도 모르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감정 없는 관찰자처럼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유진은 그가 알던 7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민서가 그네에서 내려와 벤치 근처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조약돌들을 모아 탑을 쌓는 듯했다. 태주는 그저 어린아이의 평범한 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아이가 탑을 쌓는 데 집중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엘바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태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 자신만이 가진 아주 오래된 버릇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극도로 집중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오직 그만이 가진 사소한 버릇. 그런데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저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 것이다. 그저 흔한 버릇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차창을 조금 더 내렸다. 아이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조약돌을 바라보는 고집스러운 눈매.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그것은 너무나도 낯익은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민서를 바라보며 웃던 유진의 시선이 도로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검은색 세단과 마주쳤다. 햇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진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저 숨막히는 권력의 아우라. 강태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 민서에게 달려갔다. 민서야, 가자. 집에 가야 돼.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가 막 완성된 돌탑을 가리키며 투정을 부렸지만 유진은 아이를 거의 잡아채다시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차가 있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마치 도망치듯 공원을 빠져나갔다.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품에 파묻어 혹시라도 그가 민서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가렸다. 그 모습은 단순히 날이 추워 집에 가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싸늘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반응.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전 그 아이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김비서에게 연결했다. 방금 공원에서 서유진이 데리고 나간 아이. 그 아이에 대해 다시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유치원 기록, 그리고 내 스케줄과 대조해. 7년 전 내가 해외지사로 발령나기 전으로.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좌석의 등을 깊게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서유진이 사라진 7년 전, 그리고 7살 난 아이,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버릇.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서유진의 그 필사적인 도주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거실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겹겹이 쳤다. 민서가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겁을 먹은 듯 유진의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왜 그래? 무서운 사람 왔어.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딸을 꽉 껴안았다. 아니야. 우리 아기 아무도 없어. 그냥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췄. 그가 본 것일까? 민서의 얼굴을, 그 버릇을 본 것일까? 유진은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계약이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호텔이라는 거대한 새장 안에 가두고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비밀 주의를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그 돈 때문에 민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아이러니에 절망했. 그날 밤 태주는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다. 서민서, 만 6세, 모, 서유진, 부공란, 출생신고서 사본이었다. 그는 출생 날짜를 확인했. 그녀가 사라지고 정확히 10개월 뒤였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7년 전,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 보냈던 그 밤, 그는 성공에 대한 야망과 그녀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해외로 떠났다. 그는 그것이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모르는 그에게서 철저히 숨겨진 시작. 김비서,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유전자 검사,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그 아이의 샘플을 확보해야겠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공원에서 강태준을 마주친 그날 밤, 서유진은 7년 전의 악몽을 고스란히 다시 꾸었다.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차가운 목소리들, 경멸에 가득 찼던 눈빛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민서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유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7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태준이 야망을 품고 해외 치사로 떠난 지 불과 이 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태준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의 모든 연락은 일절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 앞에 첫 번째 절망이 닥쳤다.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그는 그녀를 유노이아 호텔이 아닌 그룹 본사 회장실에 차가운 가죽 소파로 불렀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서류만 뒤적이다가 얇은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다. 이 돈이면 자네 같은 아이가 평생 만져볼 것보다 많을 걸세.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죽은 듯이 사라지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 오직 얼음 같은 경멸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의 아들의 미래를 망칠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밀어냈다. 태준 씨에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녀의 작은 저항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긴. 태준이는 지금 자네 같은 여자를 신경 쓸 때가 아닐세. 그 아이는 더 큰 세상을 가져야 해. 자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 그녀가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왔을 때 두 번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경. 그녀는 당시에도 이미 태준의 약혼녀로 내정되어 있었다. 채경은 우연을 가장한 듯 그녀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미소는 강 회장의 경멸보다 더 잔인하고 날카로웠다. 태준 씨가 불쌍해서 어쩌죠. 떠나는 마당에 저런 냄새나는 짐까지 붙었으니. 그녀는 유진의 배를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곧 정리될 테니까. 태준 씨는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나와 함께. 채경은 유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만약 이 아이를 빌미로 태준 씨를 잡으려 한다면 장담하건대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시 집안이 그런 흉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상상도 못할 걸.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유진은 무너져 내렸다. 태준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 회장이 억지로 쥐어준 돈 봉투를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난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잔인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의심과 윤채경의 방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 며칠 뒤 유노이아 호텔 연회 주방 갈라디너의 첫 번째 시식회를 앞두고 유진은 자신의 작업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을 찾았다. 윤채경은 표면적으로는 유진의 계약을 받아들였지만 물밑에서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유진은 총주방장의 안내를 받아 작업대에 섰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요청했던 최고급 프랑스산 발로나 초콜릿 대신 출처불명의 싸구려 코팅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공향이 가득한 바닐라 에센스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제가 요청한 재료들이 아닌데요. 유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총주방장은 채경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 서 대표님, 주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으니 일단 이걸로 어떻게든. 주변을 둘러싼 다른 셰프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까다롭게 군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것은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윤채경은 그녀가 재료 탓을 하며 불평하거나 형편없는 디저트를 만들어내 망신을 당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다. 7년 전이었다면 여기서 울며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싸늘한 시선으로 작업대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호텔의 기본 재료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밀가루, 버터, 달걀 같은 것들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총주방장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만 그걸로 갈라 디저트를 만드시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앞치마를 질끈 묶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작은 상자 2개를 꺼냈다. 하나는 그녀가 직접 블렌딩한 비밀스러운 향신료 가루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몇 달에 걸쳐 직접 숙성시킨 과일 절임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계획했던 화려한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호텔의 기본 재료에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망설임 없는 그녀의 움직임에 조롱하던 셰프들의 시선이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을 빚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윤채경의 교묘한 억압에 맞서는 그녀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이 주방에서 자신의 실력과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건넨 추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7년 전 서유진이 사라진 직후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비서실과 연결된 유령 회사였다. 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마도 윤채경이 그가 없는 사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도망의 이유가 만약 태준은 공원에서 보았던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과 똑같았던 그 버릇. 김 비서, 유전자 검사 당장 진행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샘플을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7년간 그를 속여온 이 거대한 기만의 실체를,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유노이아 호텔의 연회장 아테나 홀은 연말 갈라를 위한 최종 디저트 시연회로 분주했다.
오늘은 단순한 시식회가 아니었다. 강태준 대표를 비롯한 호텔의 최고 임원진과 VVIP 고객 일부가 참석하여 최종 메뉴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심판의 날이었다. 서유진은 어젯밤 꼬박 세워가며 완성한 디저트 카트를 끌고 연회장 중앙에 섰다. 그녀는 윤채경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기본 재료와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를 결합하여 경이로운 디저트를 창조해냈다. 겨울숲의 속삭임이라 이름 붙인 그 디저트는 화려한 기교 대신 재료 본연의 맛과 섬세한 조화를 극대화한 작품이었다. 조롱하던 총주방장마저 그녀의 실력에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유진은 오늘 아침 민서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민서를 호텔의 직원 휴게실에 잠시 맡겨두고 시연회에 참석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시연회는 그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강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채경이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시연회가 시작되고 유진의 디저트가 테이블로 서빙되었다. 태준은 스푼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예상했던 화려한 맛이 아니었다. 하지만 깊고 풍부한 향이 혀끝을 감쌌고 뒤이어 깔끔하고도 여운이 남는 단맛이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7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 구석. 직원 휴게실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서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었다. 시연회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잠시 아이를 봐주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민서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윤채경이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어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라는 태준의 비밀 지시를 우연히 엿들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태준의 아이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녀는 그 싹을 미리 잘라내야 했다. 채경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척하며 민서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임원들 앞에서 민서를 부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채경은 민서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상냥하게 웃었다. 아가, 엄마 기다리니 이거 먹을래. 그녀의 손에는 시연의 디저트가 아닌 그녀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작은 마카다미아 쿠키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 가문. 정확히는 강태준 본인만이 가진 그 치명적인 유전성 알레르기. 그녀는 7년 전 태준의 주치의와 상담하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태준의 씨앗이라면 이 쿠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민서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잠시 망설였지만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쿠키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유진은 그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안 돼. 민서야, 뱉어 그녀가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아이는 목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엄마, 아파. 숨.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잠겼고 온몸의 두드러기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민서야, 민서야. 정신 차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지만 응급주사기, 에피펜은 휴게실에 두고 온 가방 안에 있었다. 누가 119 좀. 제발. 유진이 울부짖었다. 아이의 호흡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차갑게 상황을 관망하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본 민서의 증상은 그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증상과 똑같았다. 급격한 호흡곤란, 부어오르는 기도,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것도 오직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드물게 유전되는 그 치명적인 마카다미아 알레르기. 피켜 태준이 얼어붙은 사람들을 밀치고 달려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서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비서, 내 차 대기시켜. 유노이아 전용병원 응급실. 지금 당장 연결해. 코드 블루. 유전성 아나필락시스 쇼크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비상구로 질주했다.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윤채경은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태준이 아이를 안고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동시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태준의 차는 사이렌을 울리는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도시를 질주했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축 늘어진 민서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태준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있었다. 의심은 이제 끔찍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태준의 개인 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민서는 곧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유진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녀가 민서를 호텔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윤채경을 막았더라면, 그때 태준이 유진의 앞에 그림자처럼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 아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저 아이. 내 아이인가? 유진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왜 감히 내 아이를 숨겼지? 서유진 그의 분노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태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요청하셨던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공원에서 민서를 본 직후 김 비서에게 지시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김 비서는 태준의 명령에 따라 유치원에서 민서의 칫솔을 몰래 확보했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종이를 펼쳤다. 친자 관계 확률 99, 9997%. 그의 눈에 밝힌 그 숫자는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종이를 구겨쥐고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감히 7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아이를 빼돌려. 태준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7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다는 상실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유진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녀 없이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 집중치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준은 여전히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밀은 폭로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침묵과 억눌린 분노로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친자 확인서가 들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유진을 내려다보았다. 99, 9997%. 그 숫자는 그의 7년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대한 배신의 낙인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끔찍한 진실에 대한 혼란으로 붉게 타올랐다. 7년이야. 태준이 마침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려 7년 동안 넌 내 아이를 숨기고 나를 기만했어. 감히. 무슨 자격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병원 복도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는 유진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오열하며 민서가 누워있는 집중치료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의 분노는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분노를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서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꼈다. 대답해. 서유진. 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소나기 힘에 유진은 비틀거렸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나? 내 아이를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했어? 아니면 이게 네 복수였나?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택했다고 믿었던 지난 7년의 오해를 당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비난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수. 그녀가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이글거렸다. 내가 뭘 몰라. 내 아이가 방금 죽을 뻔했어. 네가 데려온 이 지옥 같은 호텔에서. 그런데 넌 7년 동안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태준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 그의 피를 이은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때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의 그 지독한 가족들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7년 전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당신이 떠나고 2주일 뒤 임신 사실을 알았어.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날 불렀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때의 공포를 다시 겪는 듯 가늘게 떨렸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돈 봉투를 던졌어.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모멸감이 다시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당신 앞길 막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사라지라고. 당신은 더 큰 세상을 가져야 할 사람이니까. 나 같은 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며칠 전 보았던 그 의문의 자그미체 보고서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비서실.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거짓말 마. 넌 돈을 받고 떠난 거야. 보고서에도. 그래. 돈 받았어. 유진이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그 돈 안 받았으면 난. 그리고 민서는 죽었을 테니까. 그녀의 절규에 태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나왔을 때 윤채경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말을 했어. 유진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어. 만약 이 아이를 빌미로 당신을 잡으려 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당시 집안이 그런 흉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상상도 못할 거라고.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윤채경, 그녀가 감히.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했지만 동시에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7년 전 갑작스러운 유진의 증발,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오늘 민서에게 쿠키를 건네던 윤채경의 그 기묘한 미소. 유진은 무너지듯 벽에 등을 기댔다. 난 무서웠어. 당신은 내 연락을 받지 않았. 당신 가족들은 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난 민서를 지켜야 했어. 당신에게서, 당신의 가족들에게서.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 돈을 받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백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7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비밀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민서를 지켰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폭로된 순간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분노는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 그녀를 향했던 불같은 경로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더 거대하고 어두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약혼녀. 그들이 7년 동안 그를 완벽하게 속였다. 그의 아이를 빼앗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다. 그는 윤채경이 민서에게 쿠키를 건네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유전병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저 아이가 태준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혹은 제거하기 위해 치명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아이의 입에 넣었던 것이다. 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유진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의 가족이 저지른 잔인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유진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아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윤채경 이사 출국 금지 조치에 호텔 보안팀 동원해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감시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버지 집무실도 모든 걸. 전화를 끄는 태주는 집중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 그의 딸, 그가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아이.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우는 유진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니까. 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고 했지. 좋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아이는 우리 아이다. 태주는 유진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분노와 결의로 곧게 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한 자들과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을 기만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다짐했다. 유노이아 호텔을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바로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선포한 전쟁은 그가 병원 복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민서의 안전 확보였다. 민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유노이아 병원의 VVIP 병동, 그 중에서도 강태준의 개인적인 지시 없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보안 병동으로 다시 한번 옮겨졌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안 돼. 민서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당신이 데려갈 수 없어. 그녀는 태준의 경호원들을 필사적으로 밀쳐내며 울부짖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7년 전 그녀를 버렸던 남자이자 그녀의 아이를 위협했던 가족의 일원이었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서유진 씨, 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 딸은 방금 내 호텔에서 내 약혼녀에게 살해당할 뻔했어. 네가 있던 그 허술한 집보다 여기가 100배는 안전해.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선택해. 아이와 함께 이 안전한 곳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지만 아이는, 내 딸은 내가 데려간다. 그의 눈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소나기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민서가 있는 보안병동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통신기기를 압수하고 오직 그와 김비서하고만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 하나만을 던져주었다.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완벽한 감옥이었다. 태주는 병원을 나와 곧장 유노이아 호텔의 심장부, 그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이미 그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과 보안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연회장 아테나 호리의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분할되어 재생되고 있었다. 찾아.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윤채경이 그 아이에게 접근하는 순간 쿠키를 건네는 장면. 그 어떤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마. 그녀가 아이의 알레르기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도 전부 다.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윤 이사 측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개인 변호사와 함께 대표님 집무실로 오겠다고. 마가. 태준이 즉각 말을 잘랐다. 내 허락 없이는 호텔 로비조차 밟을 수 없다고 전해. 만약 소란을 피우면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내. 그는 법무팀장을 바라보았다. 윤채경 이사의 모든 법인 카드 정지시키고 유노이아 그룹 내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해. 지금 이 시간부로 그녀는 유노이아의 적이다.
임원진들은 태준의 살벌한 기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태준의 분노가 마침내 호텔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은 쉴 틈도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식음료 부서, 어제 시연회에 사용된 모든 재료 내역, 그리고 서유진 대표가 처음 요청했던 재료 목록과 실제 반입된 재료 목록 대조에 총주방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당장 대기시켜 윤채경의 지시를 받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7년 동안 그를 속인 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냉혹한 숙청의 시작이었다. 그는 윤채경이 디저트 재료를 바꿔치기 하며 유진을 괴롭혔던 그 사소한 악행부터 민서를 살해하려 했던 끔찍한 범죄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그녀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때 영상 분석팀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스크린이 확대되고 12번 카메라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곳에는 윤채경이 우아하게 웃으며 민서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잠시 살핀 뒤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쿠키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쳤던 그 미묘하고도 잔인한 미소, 그것은 태준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미소는 명백히 아이의 반응을 시험하는 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 감금된 윤채경은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고 인터넷조차 접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강 회장 역시 태준이 보낸 감사팀에 의해 그의 집무실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채경은 이 모든 것이 서유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천박한 여자가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서유진,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상연락망, 그녀가 몰래 매수해두었던 호텔 내부 직원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절박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는다. 병실에서는 민서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유진은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엄마, 왜 울어? 나 이제 안 아픈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홀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금 전 윤채경의 잔인한 미소를 본 직후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잠에서 막 깬 민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민서를 감싸 안으며 그를 경계했다. 태준은 그 모습에 가슴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귓바퀴,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 사소한 버릇. 아빠야.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서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아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태준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닌 깊은 고통과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그는 어제와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7년간 그녀가 느꼈을 고통을 묻는 질문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했다면요. 당신 가족들이 내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면 당신은 누굴 믿었을 것 같아요? 강태준 씨, 당신의 아버지와 완벽한 약혼녀, 아니면 당신이 버린 초라한 첫사랑.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지난 7년간 아버지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유진, 그리고 그의 아이에 대해서는 눈뜬장님이었다. 그는 민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려다 손을 거두었다. 그에게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진에게 말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그는 윤채경과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 피해 심판을 내릴 시간이었다. 유노이아 호텔 최고층.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강태준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유노이아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강 회장의 측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 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의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윤채경은 이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스위트룸에 감금된 상태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 사회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의 모든 의결권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이 자리는 그녀를 위한 변명의 자리가 아닌 그녀를 단죄하기 위한 심판대였다. 대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유노이아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호텔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 임원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이 불쾌한 듯 헛기침을 했다. 태준아,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사적인 감정으로 이 사회를 소집한 거라면 당장 사적인 감정이라. 태준이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웃었다. 회장님께서도 이게 과연 사적인 일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죠. 태준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첫 번째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그것은 연회장 아테나 홀의 12번 카메라 영상이었다. 윤채경이 웃으며 민서에게 다가가 클러치백에서 쿠키를 꺼내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쓰러지는 순간까지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이게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태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 아이는 갈라디저트 시연을 맡았던 라플레르 서유진 대표의 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동시에 7년 전 강 회장님과 윤채경 이사가 제게서 빼앗아갔던 제 친딸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윤채경 이사는 제 딸이 특정 견과류에 치명적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쿠키는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말도 안 돼. 한 이사가 외쳤다. 증거도 없는 증거. 태준이 그를 노려보았다. 다음 자료가 스크린에 떴. 윤채경이 7년 전 강태준의 개인주치의와 상담했던 기록이었다. 유전성 견과류 아나필락시스 쇼크 항목에 붉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유진이 처음 요청했던 최고급 재료 목록과 윤채경의 지시를 받은 총주방장이 몰래 바꿔치기 한 싸구려 재료의 발주 내역서였다. 총주방장의 자백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가장 큰 행사를 고의로 망치려 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탄압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윤채경은 유노이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넘어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를 살해하려 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자료가 스크린을 채웠다. 7년 전,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서유진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당시 윤채경이 유진을 협박했던 녹취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윤채경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7년 전 당신의 며느리와 당신의 친손주를 돈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여자는
당신의 손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이사회 전체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채경 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녀에 대한 살인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을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그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윤채경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이 사회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강 회장과 강태준,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무너진 듯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천한 계집과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게냐? 태준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천한 계집이라.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아버지가 버린 그 여자가 아버지의 손주를 7년간 홀로 지켜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그 고귀한 여자가 아버지의 손주를 죽이려 하는 동안에요. 그는 아버지를 지나쳐 문으로 걸어갔다. 저는 아버지를 끌어내릴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무런 결정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윤호야는 제가 바로잡을 거니까요. 그는 아버지를 그 거대한 회의실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강 회장의 시대가 그리고 그의 오만했던 과거가 함께 닫히는 순간이었다. 윤호야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은 더 이상 윤채경에게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문 앞을 지키는 치욕스러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이사회의 결정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되었다. 해임, 형사 고발, 출국 금지.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채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강태준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천한 계집의 하나 때문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값비싼 화병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것이 일시적인 악몽일 뿐이라고, 강 회장이 곧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비상 연락망, 강 회장의 비서실장조차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마지막 남은 밧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수년간 관리해온 호텔 보안팀 내부에 심어둔 그녀만의 눈. 그는 태준의 감시망 밖에 있는 그녀의 검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였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위성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 감옥에서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통신수단이었다. 나야, 지금 당장 나를 여기서 빼내. 그리고 서유진과 그 아이가 있는 곳 알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우아한 상류층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낮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강태준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공평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정이었다. 그녀의 눈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태준의 철통 같은 보안에도 빈틈은 있었다. 그는 채경에게 병원의 내부 도면과 민서가 머무는 VVIP 보안 병동의 위치, 그리고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오늘 밤 병원 전체에 소방 시스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10분간 모든 보안 카메라와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마비될 겁니다. 채경의 입가에 7년 전 유진을 협박하던 그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10분,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거울 앞에 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묶고 붉게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노이아의 이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각, 유노이아 병원, VVIP 병동. 유진은 잠든 민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태준은 호텔에서 이사회의 후속 조치와 법무팀을 지휘하느라 병원에 없었다. 김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유진과 민서, 그리고 문 밖의 경호원 2명뿐이었다. 정확히 자정, 병원 복도의 비상등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모든 조명이 꺼졌다. 동시에 병실 문을 잠그고 있던 전자잠금 장치가 틱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다. 유진은 불안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 없어요. 복도는 불길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이미 채경의 하수인이 뿌린 최루에게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어둠 속에서도 증오로 번뜩이는 선글라스를 낀 윤채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과도를 깎는 데 쓰이는 날카로운 은재과 일칼이 들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서유진. 채경이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쳤어. 너와 네가 낳은 그 끔찍한 잡종이.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민서가 자는 침대 앞으로 달려가 2팔을 벌려 막아섰다. 오지마. 오지마. 이 미친 여자야. 7년 전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목소리, 그 눈빛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채경은 비웃었다. 7년 전에도 넌 그렇게 도망쳤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네가 가장 아끼는 걸 네 눈앞에서 부숴버릴 거니까. 그녀는 민서의 침대를 향해 칼을 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7년 전에 무력한 서유진은 사라졌다. 지금 그녀 앞에는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해치려는 살인자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감히. 유진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깔렸다. 감히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유진은 옆에 있던 의료용 트레이를 집어 채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쇠붙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졌. 채경은 놀라 주춤 물러섰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채경에게 달려들어 칼을 쥔 그녀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두 여자는 병실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채경은 완벽하게 관리된 몸이었지만 유진은 7년간 딸을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의 힘은 절박함에서 나왔다. 이거나 이 천한 것이. 채경이 발버둥치며 유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유진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칼을 쥔 손목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그녀는 채경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채경의 등이 벽에 부딪히고 그녀는 고통에 찬 신음을 뱉었다. 넌 내 인생을 망쳤다고 했지. 유진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니, 네가 네 인생을 망친 거야. 네 오만함이, 네 잔인함이 7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넌 절대 내 아이를 건드릴 수 없어.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채경의 손목을 비틀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병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소방 시스템 마비 보고를 받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병원으로 질주해온 강태준과 그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뒤엉켜 있는 두 여자와 겁에 질려 침대 구석에서 울고 있는 민서를 보았다. 채경아, 태준이 아니라 그를 뒤따라온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 역시 아들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헐떡이는 채경의 모습에 경악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채경을 제압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발악하며 소리쳤다. 죽일 거야.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태주는 그 끔찍한 광경을 뒤로하고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민서를 품에 안고 떨고 있는 유진의 앞에 섰다. 유진의 뺨은 채경의 손톱에 긁혀 피가 나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7년 전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강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딸을 지켜낸 것이다. 태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유진의 피나는 뺨을 닦아주려 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경찰 사일엔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윤채경은 살인 미수 및 특수 주거 침입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태준과 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부른 대가는 완벽한 파멸이었다. 태준은 끌려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에게로 향해 있었다. 윤채경이 체포되던 그날 밤의 광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유노이아 호텔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도시 곳곳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강태준과 서유진 그리고 민서의 삶도 새로운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윤채경의 몰락은 완벽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형사 고발당한 것은 물론 강태준이 제출한 살인 미수 증거 영상과 7년 전협박 녹취 파일로 인해 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은 한때 재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그녀의 추악한 이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녀의 오만함이 빚어낸 파멸은 지독하고도 당연한 결말이었다. 강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유노이아 그룹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만 유지한 채 한적한 교회의 별장에 직거했다. 태준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멀리서 민서의 사진을 전해받을 때마다 자신이 7년 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은 후회를 삼켰다. 강태준은 유노이아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윤채경이 만들어 놓은 부패의 고리들을 잘라내고 그룹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한 CEO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바로 민서였다. 그는 병원에서 태어난 유진과 민서를 위해 안전한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의 호의를 경계했지만 그가 민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태준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번은 민서와 저녁을 먹기 위해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아빠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7살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인형놀이를 하는 모습은 경호원들조차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해 7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다. 민서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남자의 눈빛이 엄마의 눈빛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사주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진은 더 이상 유노이아 호텔의 디저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악몽을 안겨준 곳이었다. 그녀가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을 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7년 전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작은 속죄임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라플레르를 선물했다.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의 예쁜 2층 건물을 통째로. 그것은 그녀의 실력에 대한 보상이자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서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라플레르의 재오픈 날이었다. 예전의 작은 가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환한 공간. 1층은 향기로운 빵과 케이크로 가득 찼고 2층은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카페로 꾸며졌다. 가게 안은 유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진은 더 이상 7년 전의 상처에 갇혀 있거나 호텔 배달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끗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행복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한 여자였다. 가게 한쪽 구석. 태준은 어색한 듯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유노이아의 CEO가 아니라 그저 민서의 아빠 자격으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택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민서는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가게 안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아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우리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외치고 다녔다. 사람들은 귀여운 아이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고 민서는 그 관심이 마냥 즐거운 듯했다. 태주는 그런 민서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7년의 지옥 같은 오해와 분노 끝에 찾아온 이 기적이 그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민서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